식물세포의 그 수분 포텐셜이 마이너스 0.2 얼마인가 그랬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전체적인 합을 갖다 구하면은 이 토양의 압력 그 수분 포텐셜은 그 식물세포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분 포텐셜의 어떤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형성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진정 그 식물 뿌리의 구조고 항상 뭐 이런 그 구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물관이 안에 있죠. 이쪽 안쪽에 있어가지고 토양에서 물이 요렇게 해서 이제 물관 내로 들어오면은 물관을 통해서 위로 쫙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제 토양에서 이제 물이 어떻게 뿌리로 들어오나 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로를 갖다 여러 가지를 갖다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서 뭐 그건 뒤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물의 이동 방향이 화살표 보시면 됩니다. 화살표 해가지고 물의 포텐셜, 수분 포텐셜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위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잎에서는 어떻게 해요? 정산작용이에요. 해가지고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뿌리 주위에 어떤 그 환경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물이 쭉 이렇게 뭐 있고, 파란색 진하면 진할수록, 하여튼 이쪽 주변은 이제 물이고 위에 이제 뿌리털이 이제 강조되는 거는 주로 물과 무기온이 흡수되는 거는 이 원 뿌리의 기둥 이쪽보다는 뿌리털에서 대부분 다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뿌리털을 갖다가 좀 강조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물이 저쪽에 뿌리 내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동은 그냥 물 밀듯이 말 그대로 물 밀듯이 부피 유동이라고 합니다. 여기 책에서는 이 부피 유동을 갖다가 이제 매스 플로우니까 이걸 갖다 질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질량 유동으로 했는데 그냥 우리가 생명과학 책이나 지금까지 배웠던 같은 용어로 생각하면은 제일 친숙한 용어는 그냥 부피 유동이라 가지고 그냥 같이 부피 유동으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책에는 이제 이게 보면은 질량 유동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그냥 부피 유동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크 플로우거든요. 집단으로 떼거지로 어떤 떼거지로 이렇게 슉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뭐 벌크 플로우 다른 말로는 매스 플로우라고 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이런 어떤 흐름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압력 기울기. 수분 포텐셜의 기울기에 의해서 물이 많은 쪽에서 작은 쪽으로 쑥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토양에서 물이 흐르는 방향은 이렇게 물의 함량이 높은 것.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갖다 이제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갖다 한다는 거죠. 뿌리에서 이제 물은 주로 이 뿌리털, 아까 이야기했던 눌터 헤어를 통해서 이렇게 흡수가 되고요. 이 뿌리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뿌리의 그 표피세포가 신장한 걸 갖다가 그렇게 신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뿌리에서 뿌리털이 이렇게 놓으면서 당연히 그렇겠지만 뿌리의 표면적을 갖다가 크게 증가시키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 이제 물 갖다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당연한 이야기는 아니고 물은 뿌리의 정단 부분에서 가장 쉽게 흡수되고 좀 성숙한 부위는 약간 단단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투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뒤에 본 거 보면은 이제 정단 부위로부터 두 가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물의 흡수 속도를 갖다가 여기 하나는 이 그래프인데 이 Y축은 물의 흡수 속도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고 이 X축은 물의 그 이제 정단 부위로부터의 거리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뿌리의 정단 부위 근처에서 성장적인 정단 부위 근처에서가 이 비생장적인 부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물이 흡수가 된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내용을 갖다 이야기를 했다고 있는 거고요.
이 그림이 또 이제 다르게 보여주는 건데 물이 이제 주로 흡수되는 부위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파란색 파란색 그 화살표가 물이 흡수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전단 부위에 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부위에 들어와서 이제 물이 이동하는 거고 이렇게 큰 덩치 그 이야기죠. 물이 전단 부위에서 이렇게 많이 흡수된다. 물이 들어서 이제 흡수 많이 된다. 그럼 그런 이야기 앞에서 한 이야기를 갖다 한번 보여주는 거 그런 이야기를 겁니다. 자, 뿌리로 들어왔어요. 뿌리로 들어왔으면 물이 이동하는 경로는 우리 이제 1학년 때 생명과학 시간 때 한번 좀 잠시 지나가면서 배웠을 건데 크게 아포플라스트 경로와 심플라스트 경로를 갖다가 이렇게 가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아포플라스트에서 심플라스트, 그러니까 세포 외부에서 세포 내로 들어갈 때는 막을 갖다가 가로질러야 되죠. 막을 갖다 가로지르고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배웠던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심플라스트 경로에 의해서 물이 쭉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제일 그 효율적으로 이렇게 효율적이 아니라 그냥 쉽게 이동하는 거는 이게 그 어떤 이 저항 없이 아포플라스트겠죠. 바깥쪽에는 그 수분 포텐셜의 차이 그 원리를 갖다가 그대로 따르면서 물이 쫙 밀려 들어오면은 이 저항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 세포 내보다 세포 내는 아까 뭐라고 세포 내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래 용질이 막 든덕하게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어쨌든 물에 걸어놨다가 이렇게 막을 거고 세포 외부에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포 부에는 응성응성하거든요. 그쪽으로 쑥 물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쭉 밀고 들어가고 그러다가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또 막을 통해 가지고 심플라스트 경로를 갖다가 원형질 연락사 통해서 심플라스트 경로를 해서 쭉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어디를 갖다 향해서 가느냐면은 뿌리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뿌리의 물관을 갖다 향해서 이제 물이 쭉 가는 거죠. 물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뭐의 차이에 의해서요? 수분 포텐셜 차이에 의해서. 네, 그거죠. 그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장에 있는 내용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포플라스트의 개념하고 심플라스트의 개념은 우리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막횡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막을 가로질러서 세포 외에서 세포 내로 들어가는 것. 막 외부로 쭉 통해서 가는 거는 이제 아포플라스트를 말하는 거고 일단 세포 내에 들어가서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쭉 안쪽으로 이렇게 물관 있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이제 심플라스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경로를 나눴지만 어쨌든 물의 이동은 어느 한 경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경로를 갖다가 다 이용해서 그렇게 이동한다는 거. 이동의 방향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뿌리의 물관이죠. 물관을 갖다가 이렇게 향해서 가는 거.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멈춥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멈추는데 어디서 멈추냐면은 뇌피에서 멈춥니다. 뇌피 부근의 세포는 여기에 카스파리띠 이게 아마 생명과학 책에는 카스파리안 안이 들어가요. 카스파리안 띠. 여기도 영어는 분명히 카스파리안 스트립이 해가지고 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뭐 이쪽 번역하신 분이 그 식이 한 것 같아요. 질량 부피 유동도 질량 유동이라고 해놓고 카스파리띠도 뭐 카스파리안 띠가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여기가 이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그 용어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뇌피 주위가 카스파리아 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카스파리 띠라고 있는데 이 카스파리 띠는 뭐냐면은 뭐 이렇게 수베린 또는 리그닌이 서면던 띠 어떤 수베린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둘 다 뭐냐면은 단단합니다. 우리 소나무의 송진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띠로 딱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아까 아포플라스트 경로로 쭉 오던 물들이 이 띠를 만나면은 당연히 통과를 못합니다. 멈춰버리죠. 훌렁하고 멈추면서 이제 다른 경로를 찾아야 됩니다. 다른 경로를 찾는 게 뭐냐면은 결국 막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포를 통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막 안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아까 막 횡단 경로. 그런데 이제 물은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게 같이 부피 유동에 같이 따라온 이온들은
약간 선택을 받습니다. 식물세포 그 막에 어떤 수송 단백질 또는 운반 단백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온을 갖다 받아들이는 거고요. 식물세포 막에 그런 어떤 그 이온에 대한 수송 단백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온은 거부를 당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이온은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렇잖아.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청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통과하지 못하고 물은 통과하고, 하지만 이온들은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세포막에 어떤 그런 운반 단백질이 있는 경우에만 통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피까지는 아포플라스트 경로로 오더라도 내피까지는 그냥 오는데 그 내피에서 선택적 투과, 선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한테 해롭지 않은, 식물한테 필요한 이온들만 통과해서 이렇게 물관 쪽으로 같이 밀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대로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물수송 단백질, 얘의 도움을 갖다가 받기도 합니다. 이제 막을 통과할 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분 포텐셜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물 자체가 약간 극성을 갖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을 갖다가 이렇게 삐집고 들어오는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식물이 살아가는데 물을 갖다가 완전히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해서는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채널을 단백질의 도움을 갖다가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의 경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깥쪽으로 흘러가는 게 이 바깥쪽으로 흘러가는 게 안 보이지? 있네. 이 바깥쪽으로 흘러가는 게 뭐요? 아포플라스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세포 내에서 쭉 이 동정열 철력과 타고 이렇게 가는 거 이거 뭐요? 심플라스트고요. 막횡단은 이게 들어갔다가 막 빠져나왔다가 뭐 어쨌든 이렇게 다시 들어갔다가 이건 막횡단 경로로 갔다가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내피에 가면은 내피 이게 안에 내초고 이 바깥쪽 내피인데 내피 보면 빨간 거 이거 보이죠?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카스파리티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때는 어떻게 막을 갖다가 심플라스트로 가든지 아니면은 막 횡단 경로로 해가지고 어쨌든 가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죠. 아포플라스트는 여기서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에는 이제 물광부가 있습니다. 물광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해서 물광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숨 포텐셜에 의해가지고 물이 이쪽으로도 이동하고 이쪽으로도 이동하고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물이 확 밀려 들어오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압력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왜 그렇잖아. 물이 파이프가 여러 개 있어서 물이 쭉 들어오면 그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압력이 생기겠죠. 그 압력이 그러니까 수분 포텐셜의 차이에 의해서 이 뿌리의 물광부에 생기는 그런 어떤 압력, 물이 이동해서 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압력, 그걸 뿌리압이라고 합니다. 뿌리압이 해가지고 그런데 이 뿌리압이 물관을 통한 이렇게 지상 그 뿌리 그 토양에서 지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갈 때 그걸 모든 걸 설명하느냐? 그러면 뿌리압은 한 1m 정도 올리는 데만 이제 이게 그 힘이 되고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어떤 식물은 뿌리압이 너무 낮아가지고 물을 갖다 올릴 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물관부에 보인 물을 갖다가 어떻게 끌어올리는가 위에까지. 그게 여러분 이제 생명과학 1학년 때 배웠던 그거 있잖아. 응집 장력설인가? 그거 정상작용이 갔냐고 응집 장력에 의해가지고 물 기둥을 갖다 형성해서 끌어올리는 그 힘. 그거에 의해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토양에서 뿌리를 통해서 물광부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물광부에 일단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응집장력설에 의해서 정산작용에 의해서 응집장력설이죠. 그거에 의해서 물기둥이 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좀 다르죠. 예. 이거는 이제 이 교과서가 좋은 게 뭐냐면은 중간 중에 책을 갖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어떤 이 용어를 정리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게 대부분은 이게 지금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이 이제
이쪽을 읽어보시면 개념을 잡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아쿠아포린, 이걸 갖다가 좀 정확하게 제가 있게 앞에서는 설명을 안 해가지고 이거는 좀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공부할 때는 책에 있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반드시 공부를 갖다가 한번 해가지고 개념을 좀 잡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걸 빠뜨리지 말고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뿌리압이라고 하는 거, 뿌리압이라고 하고 루트 프레셔라고 하는 거 이게 뿌리에서 물의 흡수 통해 생기는 양의 점수압이라고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갖다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가정에 의해서 이제 뿌리압이 생긴다는 거 이야기를 갖다가 하죠. 당연히 그렇겠지만 토양의 수분 포텐셜이 높고 정산율이 낮을 때, 이런 뿌리압이 잘 생긴다고 하고요. 뿌리압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물기둥을 갖다가 위로 그 뿌리의 물관부에서 저 지상부로까지 이렇게 물을 갖다가 위로 올리는 힘, 그걸 갖다 설명하느냐 그러면은 그걸 갖다 모두 설명하는 거는 좀 약간 무리가 있다. 그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 뿌리압에 의해서 생겨나는 식물에서의 정상 중에 정상이 아니고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일액 현상입니다. 예, 새벽에 가보면은 새벽에 이제 식물 보면은 이 잎 주위에 물방울이 이렇게 맺힌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갖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일액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뿌리압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관부에서 물관부를 통해 가지고 뿌리에서 저기 지상까지 물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어떤 것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에 식물로 물관부로 들어온 거예요. 물관부를 갖다 구성하는 물이 통로가 되는 그 세포는 크게 지금까지가 아니고 이제 우리 저쪽에 피자 식물 이렇게 봤을 때 쌍떡이 식물하고 메뚜기 식물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식물을 갖다 봤을 때 거기에서 두 종류의 그 세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을 갖다 수송하는 세포는 크게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헛물관이고요. 이게 진화 초기에 이렇게 나타난 그 물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관 요소라고 하는 거, 진화 후기에 나타난 이 그 물수송 세포들입니다. 둘 다 이렇게 되고요. 차이는 얼만큼, 당연히 그렇겠지만 진화가 많이 뒤에 나타나는 물관 요소가 물을 갖다 수송할 수 있는 그런 그 효율성이 훨씬 커집니다. 모양으로 치면은 더 뚱뚱해요. 헛물관은 약간 가늘고 기다란데요. 이 그 물관 요소는 좀 뚱뚱하고 통통하고, 그래서 물이 많이 통과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짧습니다. 짧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 수송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앞에서 우리가 1장인가 거기서 배웠지만 물관 세포들은 다 죽어 있는 세포들입니다. 그죠? 안에 텅텅 비었죠. 그래서 물이 아주 쉽게 그리낌 없이 저항 없이 그냥 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렇게 보고요. 이제 물관부는 아까 이야기했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저항의 점은 단순한 경우라고 해요. 죽어 있는 세포입니다. 물관 요소는 이제 피자 식물하고 이렇게 나자 식물 중 일부 양치류에서, 그러니까 진화가 조금 된 그런 식물체에서 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헛물관은 대부분의 식물체에서 유관속을 가지는 식물에서 이렇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벽공이라고 하는 게 물관 요소나 헛물관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이쪽에 있는 게 헛물관이고요. 이쪽에 있는 게 물관 요소입니다. 물관 요소죠. 그래서 헛물관을 보면은 가늘고 길게 이렇게 돼 있고요. 물관 요소는 짜리몽땅하면서 이렇게 크게 돼 있고, 끝에 이제 천공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물이 쉽게 통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딱 보면은 얘가 물관 요소가 헛물관에 비해서 물의 수송에는 더
유리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런 어떤 그 세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벽에 물관 헛물관이나 물관 열선의 벽에 구간 구멍들이 뭐라고요? 그게 벽공입니다. 말 그대로 벽공이라고 해가지고 얘들은 어떡하냐면 물이 쭉 올라가다가 옆으로 셀 수도 있어요. 세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물관으로 이렇게 헛물관이나 물관 열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밀어붙인 힘이 쫙 강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옆으로 빠져나갈 틈이 없겠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설모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한 응집력 장력설에 의해 가지고 이게 물을 끌어당기는 힘을 밑에 쫙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그 끌어올리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물의 어떤 수송이 그 밑에서 물 수송이 그걸 갖다 받쳐주지 못하면은 쭉 올라가다가 ปุ๊ 하고 기포가 생겨요. 기포가 생기죠. 근데 기포를 빨리 메꿔야 되는데 그 기포를 빨리 메꾸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기포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딱 이렇게 기포가 생긴 걸 갖다 상상해 보면 알겠지만 물 수송이 그때서 멈추는 거예요. 멈춤이 심하면 어떻게 해요? 그 물관 요소를 통한 물의 이동은 중단이 됩니다. 못 올라가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없애는 이 물 그 기포를 갖다 없애는 기작도 있긴 있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가 너무 커가지고 없앨 수 없다. 그러면은 그 물관을 통한 물의 수송은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벽공을 통해서 물이 옆에 있는 헛물관이나 물관 요소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또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끌어당기니까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때가 밤인가 그렇죠. 물관 낮에 이렇게 정상작용 활본하고 이제 물이 막 올라가는데 밤에는 또 이제 그게 좀 약간 슬로우다운 되거든요. 그때 되면은 이제 기포 같은 거 없애기도 하고, 그다음 기포를 갖다가 없애면 다행인데 너무 커서 못 없앤다 그러면은 그 기포는 계속 남아 있고, 그러면은 그 물관의 뭐 헛물관이든지 물관 요소든지 간에 그게 이제 물관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벽공의 구조를 갖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구가식물이나 다른 유관속 식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벽공의 구조를 갖다 보여주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통과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공식 오죠. 공식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커질수록 이렇게 반지름이 커질수록 이 물관의 반지름이 커질수록 물의 이동이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명 현상을 갖다 공식을 갖다 써서 나타내는 거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저는 약간 거부감을 느낍니다. 머리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가지는 의미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되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물관을 통한 물의 이동도 질량 부피 유동입니다. 뭐 그냥 주고 있는 세포가 뭘 선별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까 아포플라스트를 통해서 쭉 들어왔듯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벌크 플로우 부피 유동이고요. 아까 매스 플로우 하면 매스라도 질량으로 해서 질량 유동이고. 그래서 이 책에는 뭐 질량 유동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마 어떤 책에서는 부피 유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 개 다 이렇게 같은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물관부, 헛물관이나 물관 요소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죽어있는 세포입니다. 세포벽, 죽어있는 세포, 그때 이야기를 하다 했지만 2차 세포벽을 갖다 가지고요. 거기에 미거닌 같은 게 이게 축적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기능은 없죠. 죽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저항이 적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동하기가 쉽죠. 나중에 이제 체간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다음에 이제 체간부는 살아있는 세포니까 조금 약간 걸리적거리는 게 있습니다. 그죠? 저항을 좀 받죠. 그래도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 여러분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00m 높이의 나무 꼭대기로 물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압력 차이가 필요할까? 토양 쪽하고, 그러니까 지상부 쪽, 지상부가 토양 쪽 아래쪽하고 위하고,
그랬을 때 여기 이제 2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 압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물간 이동에 필요한 압력 기울기하고 압력 기울기 이렇게 밀어붙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밀어붙인 힘이 그 정도 이렇게 1메가파스칼이 필요하고, 근데 중력도 작용하죠. 중력은 어떻게 해요? 물을 못 올라가게 만들죠. 이렇게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밑에 아래쪽으로 올라갈수록 중력이 세져가지고, 그러니까 중력에 기한 이건 압력 기울기, 그걸 갖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2메가파스칼 정도의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응집력 장력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의 결과입니다. 정산의 결과해가지고 이제 이 물이 이제 물관 내에서 물 기둥을 갖다 형성을 갖다 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아시겠지만 일단 물의 성격이 이거 있죠. 응집하는 거 있잖아요. 물방울하고 물방울 갖다가 유리 판때기에다 올려놓고 물방울 갖다 이렇게 딱 떨구면 물방울을 형성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거 살살 밀어가지고 하면은 물이 부딪히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이게 카착이죠. 그게 이제 응집력이거든요. 물과 물이 잡는 힘. 그 응집력이 물기둥 그렇게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물기둥을 갖다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정산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끌어당기니까 그렇게 쭉 올라가면서 물기둥이 이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설명은 안 되고 있지만 이게 물기둥이 형성된 다음에 그냥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쭉 올라가면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그 물관의 그 세포벽에 약간 부착되어 있는 그거 부착력이 있습니다. 부착력. 그 부착력에 의해서 물기둥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그 물기둥을 갖다 그대로 형성하면서 물관 세포 내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은 이 줄기의 저기 소나무 같은 거, 그 줄기 아니고 은행나무 같은 거, 그 줄기 내에 물관을 통해서 물기둥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거기 여기 뭐 직접적인 에너지 대사 필요 없습니다. ATP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이게 아까 이야기한 압력 포텐셜, 수분 포텐셜, 압력 포텐셜 어떤 그런 차이에 의해 가지고 물기둥이 형성되고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에너지를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감당할 수가 없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갖다 쓰지 않으면서도 이제 뿌리에 있는 물을 갖다 위로 올려가지고 이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동을 하고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쪽에 해서 어쨌든 이게 수분 포텐셜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이 내부에서도 이제 물이 이동한다는 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점수하고 이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는 좀 그런 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렇게 공동화된 기포 생긴 거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물관 내부에 어떤 그 기포가 생기는 거는 그 기포를 갖다 우회하는 경로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갖다 드렸었죠. 설명을 했습니다. 벽공을 통해서 이어가는 세포로 이게 이제 기포가 생긴 거죠. 기포가 생기면서 기포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서는 이 물관 요소지. 물관 요소를 통해서 물이 이동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옆에 있는 벽공을 통해서 옆에 있는 물관 요소를 넘어가가지고 이제 우회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어떤 물관부의 물수성은 물리적 어려움 갖는다 그래가지고 공동화, 기포의 평창 그것 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색전 현상이라고 해서 엠볼리즘이라고 하는 게 공동화의 결과로 해서 기체로 세워진 공백 상태를 갖다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거는 이게 그런데 그 물관부에서의 그 물이 압력을
이렇게 물의 압력을 X축가 물의 압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고 이게 전도 소실, 그러니까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의 압력이 높을수록 안에 물가문 내 물의 압력이 높을수록 물이 더 쉽게 이동을 하고요. 물의 압력이 낮을수록 물가문 내의 그 압력이 낮을수록 물이 잘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도도가 없어진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실제 데이터를 갖다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그런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간에 운동화가 이렇게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피해가는 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포를 갖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거하는 거. 밤이 되면 그런 것도 일어나고요. 또 하나, 실제 이제 또 낮에는 물을 이동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서, 어떻게? 벽공을 통해가지고 위에서 이동하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포를 갖다 물간에서 제거를 갖다 시킬 수 있는데, 뿌리 압에 의해서 제거시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메커니즘, 피자에 의해서 제거시킬 수도 있고. 제거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뭐 알아두셔야 될 거는 너무 이렇게 기포가 클 경우에는 제거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거는 물관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거는 뭐 나중에 그쪽 물관은 부조 역할로 이렇게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하여튼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예, 5분 쉬었다가 저 시계로 15분부터 잎까지 올라갔어요. 잎에서 이동을 통해서 이제 물이 나가는 그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잎에서 저기로 하는 게 기공을 통한 정상작용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갖다 좀 어렵게 설명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쉽게는 그냥 잎을 통해서 저기 계속해서 있는 거 시키고 있죠. 기공을 통해서 이제 물이 나가는 정상작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얘를 갖다가 조금 여러 가지 측면을 갖다 생각하면서 상식적인 측면일 수도 있겠고, 뭐 우리가 배운 거에 의하면. 근데 이 내용을 따라가면은 복잡합니다. 구조도 막 복잡하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여벽세포까지 물이 쭉 해가지고 세포와 세포를 통해가지고 쭉 어쨌든 물관을 통해서 올라오다가 결국엔 입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올 때는 이제 살아있는 세포가 되죠. 살아있는 세포를 통해가지고 이제 물이 쭉 흘러 들어옵니다. 수분 포텐셜의 차이에 의해서 쭉 이동하죠. 맨 끝에 잎에서 이제 기공 통해서 나가기 전에 어디로 가냐면 잎의 세포들, 아시겠지만 여벽세포로 갑니다. 여벽세포로 가가지고 여벽세포들이 여러 개가 청겨져 있겠죠. 쭉 가가지고 여기 어디? 간거 잎세포 내의 잎 내부의 어떤 거 있잖아, 빈 공간, 거기로 이제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증발을 하죠. 그쪽으로 쑥 뻗어나가면서 이제 물이 아닙니다. 수증기의 형태로 되는 거죠. 정산작용은 뭐죠? 수증기의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물로 안 나가요. 그럼 물에 그 위에서 우리 어떻게 나무 밑에 지나갈 때 잎에서 물이 떨어지게 그냥 수증기 형태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되고 기공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기공은 이렇게 좀 설명을 했죠. 초본 식물에는 윗면과 아랫면 모두 존재하는데 보통 아랫면이 더 많죠. 아랫면이 더 많은 거 당연히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햇빛 받고 있는데 기공이 윗면이 더 많아봐. 그러면 엄청나게 처발릴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갖다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공의 목적은 식물에서 기공의 목적은 정상작용이 아닙니다. 기공의 주 목적은 기공을 열어가지고 내가 강합성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요. CO2, 이산화탄소를 갖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입을 열다 보니까 통로가 생기니까 물은 밑에서 막 밀려오지. 그러다 수분 포텐셜에 그레디언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울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공이 열리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그쪽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물이 좋아하겠지. 안 그러면 계속 다치에서 폭발할 것 같아. 친구는.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입 자체가 이게 뭐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도 물이 증발하는데 저항을 갖다 하는 구조물로 이렇게
작용을 갖다 합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잎도 그 물이 증발 못하게,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게 막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폭발한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어떤 저항을 갖다가 이렇게 관여한다는 이야기고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잎 표면은 어떻게 했어요? 잎 윗면이나 아랫면 표면은 큐티클층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왁스층이 있거든요. 거기는 공기도 못 나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소실되는데 저항하는 역할을 하는 건 맞는 거고, 그래서 나가는 통로가 뭐예요? 기공을 열어줬을 때만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그 얘기에 대한 이야기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와 있고요.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이렇게 왁스 큐티클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세포가 물관을 통해서 오면은 이제 여육 세포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물관에 나가겠죠.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간극에 있는 간극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물이 나가서 물이 나가죠. 수증기로. 그럼 여기 수증기가 농도가 높을 거예요, 그죠? 높을 거고 이 바깥쪽은 이제 낮을 거고 쭉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 수분 포텐셜의 차이, 그레디언트에서 여전히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야? 수증기의 그레디언트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 이제 공기 경계층이라고 하는 거. 모든 구조물이 그렇게 마찬가지지만 이쪽에는 공기층이 있어요.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이 공기층도 물이 이동하는데, 수증기가 이동하는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저항 역할을 합니다. 이 공기층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수증기가 빠져나가기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막 흘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기층이 얇아지면서 물의 이동은, 수증기의 이동은 더 빨라질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그런 걸 갖다 이해를 하려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여기서는 이 책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렇지. 갑자기 이게 누구고, 이게 R이 누구고,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아까 이야기한 조금 전에 R은 어떤 저항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거 수증기 농도의 차이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여백세포 바깥쪽은 높고, 좀 멀리 떨어져서 낮고, 그런 거 차이에 의해 가지고 물은 이동한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사는 두 가지 이유인 어떤 수증기 농도의 차이. 나중에 뒤에 한번 데이터로 보여줄 건데, 그렇게. 그 다음에 이 확산될 때, 확산해서 이동하는데 그 확산을 할 때의 그 저항, 그거. 공기층도 있고요. 잎의 구조 자체에서 생겨나는 저항도 있고, 그렇게 되죠. 예. 이게 이제 수증기 농도의 차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공 바로 안쪽이고요. 바로 바깥쪽이고 예고 공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수증기의 농도가 점점 이렇게 차이를 보이죠. 당연히 아까 간극에서 높고 기공 바로 안쪽에서는 더 낮고 농도가 이런 농도의 차이를 갖다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분 포텐셜의 차이를 갖다 보면은 1.38에서 점점 낮아지죠. 그런 차이도 보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기공 바로 바깥쪽은 마이너스 103인데 어떻게 해요? 외부 공기는 93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오히려 조금 이렇게 노는 걸 갖다 막는 저항으로서 역할을 갖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런 차이하고 이런 수분 포텐셜의 포텐셜의 수분 포텐셜의 차이하고 이렇게 종합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나가서 빠져나가고 그런 식으로 이거의 차이에서 이동이 되는 거라고요. 네, 그렇게 이동을 갖다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수분 소실에 대한 어떤 저항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저항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그 기공 저항, 물리적인 저항이죠. 잎의 구조에 의한 그런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밖에 나가면 공기 아까 경계층 그 이야기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저항도 있습니다. 바람 속도하고 잎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게 정체된 경계층이 얼마나 큰가 두꺼운가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고, 그죠? 바람이 불면 아까 경계층이 얇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체된 층의 두께가 두꺼우면 수증기 소실을 갖다가 저지한다, 막는다. 이것도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아마 그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잎의 구조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런 그 경계층의 두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잎의 구조에 의해서 그 구조가 가지는 저항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걸 갖다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변세포가 기공이 이런 저항을 또 결정합니다. 기공이 작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저항이 높겠죠. 안 그렇겠어? 쉽게 얘기하면 기공은 구멍을 갖다 닫아, 기공은 공변세포에 의해서 생기는 구멍이잖아. 그게 작아지면 어떻게 되는데 공기가 안 통하는 거죠. 이게 넓혀져 버리면 저항이 적어지면서 공기가 쉽게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걸 갖다가 기공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옛날부터 배워왔던 이야기인데 그걸 갖다가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또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약간 상식적인 거니까 그냥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이것도 몰라요. 잎의 어떤 방향, 잎이 어떤 방향으로 있는가에 따라서 정상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지? 그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 예. 이거는 정산량, 정산유량이라고 있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정산량. 어떻게? 유동하는 공기가 있을 때하고 정체된 공기가 있어요. 정체된 공기가 더 저항이 크죠. 그래서 정산량이 적은 거고요. 이게 유동하는 공기가 훨씬 더 많은 게 거고. 그 밑에는 뭐야? 기공의 크기입니다. 기공의 크기가 클수록 뭐 정산하는 양이 더 많아지겠죠. 이것도 그 이야기를 하다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기공은 잎에서 일어난 정산은 대부분 이제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큐티클층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의 왁스층이기 때문에 공기도 통과하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균도 또 그렇죠. 식물이 잎에서 잎을 통해 가지고 식물이 병원균에 대해서 감염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곰팡이에 의해서 감염되기도 하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균에 의해서 감염되기도 하는데 식물 잎을 통해서는 아까 보통 잎의 그 표면을 통해서는 그 큐티클층 거기를 통해서는 공기도 못 통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바이러스, 뭐 병원균 이런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잎에서 어떤 균에 대해서 감염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요?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염입니다. 그래서 뭐 그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공 저항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기공의 크기요. 아까 이야기한 구경 그걸 갖다가 수분 소실 조절하는 데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식물이 땅에 물이 없어요. 땅에 물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기공을 갖다가 닫아버립니다. 이 식물이 땅에 물이 없다는 걸 갖다 지가 어떻게 인지를 갖다 잎이 어떻게 인지를 갖다 하겠어요? 그때 작용하는 게 뭐예요? 우리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식물이 가지고 있는 호르몬 중에 앱시스산, 아고시스산, 약자로 해서 ABA 그게 식물이 토양에 물이 없으면 식물 뿌리 세포에서 ABA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물관을 통해서 쭉 타고 올라가지고 잎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잎에 왔을 때 어디로 갔냐면은 공변세포로 갑니다. 공변세포의 작용을 갖다 해가지고 공변세포의 뭐요? 안에 그 무슨 기공 개폐할 때 그 작용하는 공변세포의 그 주요 이온 농도가 주요 이온이 뭐고 있잖아. 이온 농도를 갖다 변화시키거든. 그게 포타슘, 칼륨입니다. 칼륨 이온의 농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떨굽니다. 어떻게? 칼륨 이온을 갖다 밖으로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공변세포 내의 칼륨 이온 농도를 낮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분 포텐셜이 높아지면서 물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공변세포 바깥쪽으로. 공변세포 바깥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기공은 닫힙니다. 좀 어렵나? 그런데 우리 다 배웠던 내용들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기공이 열리고 닫히고 할 때 그 포타슘 이온, 칼륨 이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칼륨 이온이 어떨 때 기공이 열리고 실제 칼륨 이온이 공변세포 내의 칼륨 이온 농도가 높을 때 기공이 열리고 낮을 때 기공이 닫히거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분 포텐셜하고 그걸 갖다 가지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물이 막 밀려 들어오면은 막
공변세포로 물이 밀려 들어와요. 수분 포텐셜이 낮아져가지고. 자, 이거 보시죠. 갑자기. 여기 없는 내용을 아까 설명하다 하면. 자, 공변세포 내에 칼륨 이온이 높아져요. 이온의 농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수분 포텐셜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용질의 농도가 올라가. 그럼 수분 포텐셜은 뭐? 낮아져. 주위에 비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 공변세포 내로 물이 들어와. 그렇잖아. 쭉 물이 들어와. 그러면은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부풀어 올라. 공변세포가 말 그대로 부풀어 올라. 근데 그거 들었지? 공변세포는 보면은 한쪽 벽하고 나머지 바깥쪽 벽, 기공 쪽에 접하는 벽하고 기공 반대쪽에 있는 벽하고 두께 차이가 나요. 기공에 접하는 쪽이 굉장히 두꺼워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바깥쪽은 얇아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은 차등적으로 부풀어 오는 거예요. 두꺼운 쪽은 잘 안 부풀어 오르고 이 기공 멀리 쪽으로 먼 쪽으로는 그 얇은 쪽으로는 잘 부풀어 오르고 그럼 요렇게 고무판 우리 뭐냐면 풍선에다가 내가 이제 분한에는 못 가지만 분한에다 이렇게 실험해봐. 한쪽에다 풍선 한쪽에다 테이프를 막 붙여. 그리고 그걸 갖다 둘러봐.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이쪽은 가만히 있고 이 얇은 쪽 안 붙인 쪽이 볼록하고 튀어나오거든. 그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볼록하면서 어떻게? 나중에 그게 기공이 뽕 하고 열리는 거예요.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기공의 크기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 실제는 칼륨 이온의 농도를 갖다가 공변세포 내의 칼륨 이온 농도를 갖다가 조정하는 건데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아까 ABA에서 열리게끔 하고요. 강압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기공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나지. 기공이 강압성이 활발하게 일어나. 그럼 기공이 열리나 닫히나? 열리지.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강압성에는 뭐가 필요한데? 이산화탄소 필요하잖아, 공기에. 그걸 받아들여야지 지가 켈빈 사이클을 막 돌려가지고 그거 할 거 아이가. 그러니까 기공을 열어야 되는 거지. 그건 여러 가지가 그런 되는 거죠. 강압성이 활발할 때 기공이 열린다.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빛이 있을 때 기공이 또 열린다. 밤에는 기공이 닫히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기공이 연다는 거는 나는 강압성을 위해서 이렇게 CO2를 갖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는 거라고요. 정산작용을 위해서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기공을 열다 보니까 정산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하게. 그 밤에는 뭐요? 강압성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물을 갖다가 일부러 내보낼 필요도 없죠. 그냥 기공을 닫아버려요. 밤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기공 개폐의 조절은 기공을 둘러싼 공변세포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기공입니다. 주위에 있는 세포가 뭐요? 공변세포고요. 공변세포고 이게 기공이고요. 이게 기공이고요. 공변세포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의 표피 세포 중에서 영록체를 갖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세포가 공변세포입니다. 얘가 영록체를 갖다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영록체를 갖다 가지고 있어서 강압성을 갖다 하면서 이제 강압성을 갖다 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기공을 적게 열고 많이 열고 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변세포 외에 부세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공변세포 해가지고 모든 유관속 식물의 잎에 공변세포가 존재를 갖다 하고 심지어 뿌리끼나 소리끼에도 존재를 갖다 한다 하고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초본 식물이 유형이고 나머지는 현화식물, 피자식물 유형입니다. 뽑히는 거 있잖아. 나자식물, 피자식물 그거 다 뽑힌 거잖아. 그냥 얘는 부세포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세포가 없고요. 초본식물 유형은 공변세포도 있는데 그 주변에 부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구, 구멍, 포화, 기공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화식물이나 피자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부세포가 없이 공변세포하고 개구로만 이렇게 적진 않았는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변세포는 특수한 세포벽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다고 했죠. 벽의 일부가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요? 주로 기공이 있는 쪽이 벽이 굉장히 두껍고요. 반대쪽은 얇습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이게 이제 초본 식물의 무식이고 공변세포입니다. 공변세포하고 기공 구조예요. 보면 알겠지만 얘는 이게 지금 공변세포고요. 여기 저 느낀 대로 공변세포가 된 거고, 공변세포가 된 거고, 이게 큰 게 뭐요? 부세포로 했습니다. 부세포. 그 초본은 아까 뭐라고 했노? 공변세포, 부세포,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그 구멍, 기공, 구멍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현화식물, 피자식물 쪽으로 가면은 이 부세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변세포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도 좀 새로운 내용이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 구조, 공변세포의 구조. 벽이 한쪽으로 이렇게 두껍고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사상으로 이렇게 셀룰로스 이것들이 방사상 부채살 형태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 부선을 갖다 불 때는 어떻게? 모래 이제 불 때는 한쪽은 테이프 두껍게 바르고 그 다음에 테이프를 또 이렇게 방사형으로 좀 불어가지고 본 다음에 그걸 풀어봐. 그러면 기공의 개표를 갖다가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방사성으로 배열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쪽이 두껍다. 이쪽은 얇다고.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부풀어 오를 때 차등적으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공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공변세포의 팽합 증가, 물이 들어가서 부풀어 오를 때 기공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때 요인은 강도, 광질, 온도, 잎의 수분 포텐셜, 세포 내 이산화탄소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 때 열리겠나, 낮을 때 열리겠어. 어떨 것 같은데, 세포 내 이산화탄소 높을 때, 낮을 때. 높을 때 닫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충분한 이산화탄소가 있으니까 그때는 좀 됐다고 하고 닫고, 그 다음에 낮을 때는 이산화탄소를 갖다 많이 풀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낮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낮에. 그렇게 불러들어야 되니까 열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다 열립니다. 그래서 공변세포의 이온 흡수 및 유기물 생합성에서 공변세포의 삼투 포텐셜을 갖다 감소시키면은 수분 포텐셜이 감소가 되고요. 공변세포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변세포가 행합이 증가되면서 열리는 거죠. 그때 이온이 뭐요? 칼륨이요. 포테슘 이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뭐 유기물도 수분 포텐셜을 갖다가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거 아까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걸 갖다가 말을 풀어서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갖다가 기공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 공변세포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그걸 갖다 가지고 설명을 갖다 한 거니까 그걸 갖다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또 이제 부세포 기공을 빨리 열리게 하거나 큰 계구를 이제 구멍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잎의 정산작용하고 강합성이 급합니다. 아까 강합성이 활발하면 어떻게 기공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열린다고 했잖아요. CO2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변세포에서의 영록체가 강합성을 갖다 하고, 그하고 또 빛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강합성 그 외에도 청색감이 이 강합성하고 별개로 기공을 갖다가 열리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 열림은 빛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그거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당연히 아까 설명한 대로 낮에는 기공을 열고 밤에는 닫습니다. 그래서 강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밤에는 CO2에 대한 요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불필요한 수온 손실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기공을 닫게 되고, 수분이 이제 충분하고 빛이 있는 아침에는 CO2 강압성을 해야 되니까 CO2 이제 소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기공이 크게 열린다. 그렇게 됐습니다. 기공이 열린 거고요, 닫힌 거고요. 그렇게 하고, 빛을 주었을 때 열리고 빛이 없을 때 밤일 때는 닫힌다. 이렇게 그런 것들 좀 설명을 했다가, 이게 빛처리고 광처리고 이게 뭐라고 했노? 암처리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5시에 광이 이제 점점 세질수록 기공의 크기가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비례하는,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빛은 기공을 열게끔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빛에 의한 걸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강압성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강압성 열심히 하면서 이제 이런 거 하고요. 그거 말고 이 빛에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빛에 있는 그 청색광. 이 청색광이 어떤 역할 때문에 이렇게 열게 하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청색광에 의해서 우리 기공이 열린다. 그죠? 그래서 기공 열림이 청색광에 의해서도 조절된다는 거. 그런데 이 청색광은 강압성을 갖다 일으키는 광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청색광은 강압성 모두를 촉진시켜서 강압성을 갖다 촉진시켜서 열게 있기도 하고, 좀 이따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갖다 할 건데, 청색광이 어떤 특이적인 반응에 의해서 기공을 갖다가 열게끔 하기도 한다. 그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 실험이 조금 약간 유명한 실험이긴 한데, 일단은 적색광을 비춰줘요. 적색광은 알겠지만, 우리 저 뒤에서 배울 건데, 강압성에 적색광이, 녹색광 빼고는 이쪽은 청색광하고 적색광이 옛날에 좀 오래됐죠. 강압성의 작용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그런 거 있게 배운 기억나나? 작용 스펙트럼 해가지고 그래프가 요리 되나? 일이 되나? 하여튼 뭐 그 비슷한 게 나왔잖아. 그런데 그 강압성의 작용 스펙트럼에 청색광하고 적색광이 다 작용을 한다거든요. 그러면 청색광을 비춰서 때 기공이 열리는 게 강압성에 의한 거니? 아니면 다른 거에 의한 거니? 처음에는 강압성에 의한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 실험을 한 거죠. 적색광, 청색광 모두 강압성에 관여를 했답니다. 포화된 적색광을 비춰줘가지고 이게 강압성을 갖다 포화시키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시간을 비춰줄수록 강압성이 있게 이게 점점 이렇게 강압성이 점점 증가하면서 이 기공이 점점 열리는 거죠. 열리면서 이렇게 내가 어느 순간 포화가 되는 거예요. 이때 포화는 뭘 하냐면은 강압성이 이빠이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그게 없는 게야. 강압성이 완전히 포화가 돼버린 거야. 거기에서 기공이 열리는 것이 굉장히 최대화돼 버린 거야. 그 상태를 갖다 만들어준 다음에 청색광을 딱 붙여줍니다. 강압성이 이제 포화가 된 상태에서 청색광을 비춰주는데, 청색광이 강압성에 의해서 기공을 갖다 여는 거라 그러면은 여기에 청색광을 비춰주더라도 이미 강압성이 포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기공이 더 커지면 안 되는데, 청색광을 갖다 비춰주면 기공이 확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많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청색광, 기공의 개폐에는, 기공이 열리는 데는 청색광 강압성이 아닌 청색광 특이적인 어떤 반응이 있다. 광이 반응이 안 됩니다. 광이 되는데. 알겠지? 내가 이렇게 천천히 여러 번 설명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내용을 갖다가 하고 이 그림이거든요. 두 개를 갖다 같이 읽어보시면서 한 며칠을 갖다 보면은 뭐 무슨 이야기를 갖다 알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강압성 위에 청색광이 뭔가 기공을 열게 하는 그런 기장이 있다. 예. 그 다음에 너무 힘들죠. 내가 다 힘들어. 숨이 쳐가지고 죽는 것 같아.
네, 나머지 몇 장 슬라이드 몇 개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하고 그다음 이어서